내 이름은 정은주, 올해 쉰둘이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평범한 아줌마였다. 남편 박상호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으로 묵묵히 돈을 벌어왔고 나는 아이 둘을 키우며 살림을 책임졌다. 남들 눈에는 안정적이고 특별할 것 없는 그런 가정.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나는 늘 불안했다. 결혼 25년 차라지만 상호는 내게 속내를 잘 털어놓지 않았다. 늘 무표정하고 집에서도 말수가 적었다. 그래도 나는 원래 저런 사람이겠지 하며 넘겼다. 그런데 그날 우연히 마주친 작은 비밀이 내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거실 장식장 맨 아래 서랍. 늘 잠겨 있어서 아이들조차 건드리지 않던 그곳이 이상하게 반쯤 열려 있었다. 먼지가 쌓인 서류 뭉치 사이에서 두꺼운 통장이 하나 삐져나와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통장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첫 장을 펼치자마자 눈에 들어온 숫자들. 이게 뭐야? 몇 천만 원도 아니고 억 단위의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게다가 매달 빠져나가는 큰돈. 수백만 원이 규칙적으로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손이 떨렸다. 우리 집 통장이 아닌데. 남편은 이런 돈을 나 몰래 어디서 모았고 또 어디에 쓰고 있는 걸까? 그날 밤 상호가 퇴근해 돌아왔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저녁상을 차려주었지만 심장이 요동쳤다. 수저를 놓자마자 입술이 먼저 열렸다. 여보, 장식장 서랍에서 통장을 하나 찾았어. 그게 뭐야? 상호는 순간 젓가락을 멈추더니 눈을 피했다. 아,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니. 매달 그렇게 큰 돈이 빠져나가는데. 상호는 짧게 대답했다. 넌 몰라도 돼. 그 순간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넌 몰라도 되라니. 나는 더 따지고 싶었지만 남편은 식사를 마치자마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남겨진 식탁 위, 아직 식지도 않은 국이 김을 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잠을 잘 수 없었다. 통장 속 억 단위의 돈. 매달 빠져나가는 거대한 금액. 그리고 남편의 차가운 한마디.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도박이라도. 아니, 그 사람은 원래 무뚝뚝하고 성실했는데. 그래서 더 불안했다. 성실한 사람이 저런 비밀을 만든다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며칠 동안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다.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가끔 늦는 날이 있었다. 집에 와서는 핸드폰을 꼭 챙겨 욕실에 들어갔다. 예전엔 대충 소파에 던져두던 사람이었는데 내 불안은 점점 커졌다. 결국 나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해보자. 어느 토요일 오후 상호는 회사 동료 모임이 있다며 외출을 했다. 나는 몰래 뒤따랐다.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낯선 동네에서 내려 걷는 남편. 평소 출퇴근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다.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마치 오래 다니던 곳처럼 익숙했다. 나는 멀찍이 서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를 들으며 그를 따라갔다. 남편이 멈춰 선 곳은 작은 골목 끝, 허름한 건물 앞. 간판에는 해온의원이라고 쓰여 있었다. 작은 병원. 남편은 익숙하게 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병원 문 앞에서 멈췄다. 들어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 정말 다른 여자가 아니면 불치병이라도 걸린 건가? 머릿속이 뒤엉켰다. 나는 결국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그 건물을 바라보다 돌아섰다. 그날 밤 상호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돌아왔다. 나는 차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확신했다. 저 병원에 무언가 있다. 며칠 뒤 나는 혼자 그 병원을 찾아갔다. 접수 창구에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다. 저기 혹시 박상호 씨 자주 오나요? 제 남편인데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 네. 환자는 본인이 아니세요. 남편분이 몇 년째 어떤 분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계시거든요.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치료비? 몇 년째? 직원의 입술이 이어지는 순간 나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눈앞이 흐려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모든 게 뒤집히는 기분이었다. 상호가 우리 몰래 몇 년째 도와온 그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우리 가족은 모른 채 그에게 전부를 쏟아붓고 있는 걸까? 나는 알았다. 이제 더 이상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해온의원 접수 직원의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다. 남편분이 몇 년째 어떤 분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 남편은 우리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수천만 원씩 빠져나가는 돈을 어떤 사람을 위해 쓰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다른 여자? 혹은 은밀히 숨겨둔 가족? 아니면 정말 불치병에 걸린 지인이 있을까? 이 모든 가능성이 내 가슴을 짓눌렀다. 며칠 뒤 나는 다시 해온 의원을 찾아갔다. 이번엔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알아내야 해. 병원 안은 작은 대기실과 진료실 몇 개로 단출했다. 나는 접수대 앞에 서서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저 지난번에도 왔었는데요. 남편이 치료비를 대신 내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저희가 환자 정보를 보호해야 해서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곧 치료 끝나고 나오실 겁니다. 나는 대기실에 앉아 숨을 죽였다. 심장이 귀에 울릴 정도로 크게 뛰었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렸다. 천천히 걸어 나오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 또래쯤 되어 보였다. 창백한 얼굴, 몸은 야위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깊었다. 고통을 오래 겪은 사람만이 가지는 묘한 힘이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눈으로만 그녀를 따라갔다. 그 순간 접수 직원이 말했다. 저분이에요. 윤서진 씨. 남편분이 몇 년째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충격에 숨이 멎었다. 윤서진, 그 이름을 내가 모를 리가 없는데. 윤서진. 그 이름은 내 젊은 시절 깊은 상처와 함께 있었다. 나는 결혼 전 대학 시절에 그녀를 알았다. 우린 같은 과 선후배 관계였고 둘 다 박상호와 인연이 있었다. 나는 결국 상호와 결혼했지만 그 과정에서 묘한 경쟁과 불편함이 있었다. 서진은 상호를 좋아했지만 결국 내가 그의 아내가 된 것이다. 결혼 후에는 연락이 끊겼다. 나는 솔직히 그녀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만에 그녀가 내 남편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나는 머리가 어지러웠다. 집에 돌아온 나는 남편을 기다렸다. 그날만큼은 더 이상 묻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상호에게 나는 곧장 물었다. 윤서진 맞지? 그 사람 치료비를 당신이 몇 년째 내주고 있다면서? 상호의 표정이 굳었다. 눈빛이 흔들리더니 이내 고개를 떨구었다. 알았구나.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도대체 그 여자랑 무슨 사이야? 상호는 깊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은주야, 그 사람은 그냥 옛 인연이야. 그때 내가 알던 바로 그 서진이 맞아. 하지만 그녀는 지금 혼자야. 남편도 가족도 없고 오래 알아와서 일할 수도 없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 나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다. 그럼 나랑 애들은? 우리도 모자란 게 많은데 왜 하필 그 여자야? 상호는 차분히 대답했다. 넌 몰랐겠지만 서진이 젊었을 때 나 때문에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 그게 그녀 인생을 바꿔놓았지.
나는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어. 그냥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던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말해주지 않고 몇 억을 그렇게 쏟아붓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 상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속죄였어.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의 말이 거짓 같지는 않았다. 윤서진의 병든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수년 동안 아내에게조차 숨기고 몰래 거액을 쓰는 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안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질투가 고개를 들었다. 왜 하필 그녀여야 했을까? 왜 하필 윤서진이어야 했나? 며칠 뒤 나는 직접 윤서진을 찾아갔다. 병원 근처 작은 원룸 건물. 허름한 방 안에서 그녀는 홀로 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섰다. 서진은 놀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은주.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 이내 힘없이 웃었다. 오랜만이네. 이렇게 다시 볼 줄은 몰랐다. 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상호의 말처럼 이건 단순한 속죄일까? 아니면 아직 끝나지 않은 감정일까? 윤서진, 그 이름은 내 과거의 그림자이자 지금 내 가정을 흔드는 불씨였다. 나는 알았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그날 이후 내 마음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남편의 고백, 그리고 윤서진의 얼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나는 매일 남편의 행동을 예의주시했다. 늦게 귀갈 때마다, 휴대폰에 잠금을 걸 때마다, 심지어 조용히 앉아 있을 때조차 나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의심했다. 며칠 뒤 나는 또다시 해온 의원을 찾았다. 이번엔 몰래 남편이 도와준다는 그 시간대에 맞춰서였다. 역시나 남편은 진료실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내게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가 얼마나 자주 그곳을 찾는지. 윤서진이 치료를 마치고 나와 힘겹게 걸어 나오자 상호가 재빨리 다가갔다. 그녀의 팔을 붙잡고 조심스럽게 부축했다. 그 모습은 너무도 익숙했다. 마치 젊은 시절의 그들의 관계가 아직도 이어지는 듯했다. 나는 복도 끝에서 차가운 눈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건 단순한 속죄가 아니야. 내 직감이 소리쳤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참지 못했다. 상호가 들어오자마자 나는 폭발하듯 소리쳤다. 언제까지 속일 거야? 그 여자 그냥 불쌍해서 돕는 게 아니잖아. 당신 눈빛 내가 왜 몰랐을 것 같아? 상호는 당황한 듯 나를 바라봤다. 은주야, 오해야.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나는 말을 끊었다. 그저 속죄? 그럼 왜 몇 년 동안 나한테 숨겼어? 왜 가족보다 그 여자를 먼저 챙겨? 그게 죄책감이야? 아니면 아직도 미련이 남은 거야? 상호의 얼굴은 무너져 내렸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어떤 것이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며칠 동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은 불타고 있었다.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복수하고 싶다는 충동이 동시에 나를 몰아쳤다. 결국 나는 직접 윤서진을 다시 찾았다. 그녀는 여전히 병약한 몸으로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서진아.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이제 그만하자. 내 남편을 더는 붙잡지 마. 속죄가 필요하다면 내가 대신할 수도 있어. 하지만 가정을 흔드는 일은 용서 못해. 서진은 조용히 내 말을 듣고 있다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슬픔과 체념이 함께 담겨 있었다. 은주야, 오해하지 마. 나는 상호를 붙잡은 적 없어.
살고 싶어서 도움을 받은 것뿐이야. 그리고 나 오래 못 살 거야. 그녀는 자신의 진단서를 내게 보여주었다. 거기엔 말기 간경화라는 무서운 글자가 선명했다. 그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분노와 질투로 가득 차 있던 마음이 서서히 흔들렸다. 서진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상호는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다고 한 적 없어. 그저 미안하다고만 했어. 그 사람 마음속엔 언제나 내가 있었어. 난 그저 빚을 갚으려는 사람에게 기대 살아왔을 뿐이야. 내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동안 내가 짊어졌던 의심과 분노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서진이 오래 못 산대. 그리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겠어. 하지만 이제 부탁이야. 남은 시간만큼은 나와 우리 가족에게도 진심을 보여줘. 상호는 울먹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은주야.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를 가장 아끼고 있다는 걸 이제라도 믿어줘. 몇 달 뒤, 윤서진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장례식에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만 모였다. 그곳에서 상호는 끝내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의 옆에 서서 복잡한 마음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서진은 우리의 과거이자 상처였고, 동시에 끝내 풀리지 않은 숙제였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건 흙으로 돌아갔다. 나는 깨달았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무너뜨리는 건 진실을 숨김이었다는 것을. 분노도 질투도 결국은 그 진실을 알지 못했기에 생겨난 괴물들이었다. 이제 내 앞에 남은 건 다시 시작해야 할 삶이었다. 나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숨기지 말자. 설령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함께하자.